저 서류 제 이름으로 된 땅이에요. 한순간 얼어붙은 회의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어머니가 남겼다는 마지막 선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게 된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낼게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쪽방촌, 좁은 골목길 사이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밤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죠. 벽돌 건물들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에는 쓰레기통과 자전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빨래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낮은 건물들 사이로는 네온사인 몇 개가 깜빡이며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지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단정했어요. 지은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누구에게든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25살 지은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고 고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나면 오전 8시부터 동네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켰어요.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도시락을 데우고 택배를 받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지은의 성실함을 늘 칭찬했지만 최저임금도 간신히 되는 급여로는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은에게는 하나의 일자리로는 부족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바로 동네 중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설거지를 했죠. 기름때 묻은 그릇들과 씨름하며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참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도 했고 손톱 밑에는 늘 때가 끼었어요. 핸드크림 하나 제대로 살 여유가 없었지만 지은은 늘 손을 깨끗이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도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바쁠 때면 지은에게 과도한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저녁 9시부터는 또 다른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복잡한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밤 11시까지 일하고 나면 다리는 퉁퉁 부었고 어깨는 늘 결려서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파스를 붙이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5살에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지은은 아직 어려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왜인지, 엄마가 왜 매일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 2개, 3개의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엔 사무실 청소 일을, 낮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밤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지은 앞에서만은 항상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려 했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했어요. 지은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했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용돈을 마련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지은은 자랐어요. 지은이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일들이 어머니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을 듣는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그런데 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버텨야지.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지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억지로라도 일터로 나갔어요. 지은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지은이 20살이 되던 해봄 벚꽃이 피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지은아, 내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거라. 엄마가 너한테 남겨둔 게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당당해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남겨뒀다는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견뎠어요. 친척이라곤 외삼촌 한 명뿐이었는데 어머니 장례식 때 한 번 얼굴을 비춘 후로는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외삼촌은 장례식에서도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라며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은은 그때부터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도 늦었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제대로 먹었니? 계단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은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웃집 박 할머니였죠. 지은이 중학생일 때부터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지은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어요.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지은이 아플 때면 약도 사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시고 뭘 하고 계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걱정되어서 그러지. 요즘 부쩍 말라서 바람에라도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어린 것이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건 점심때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 한 줄이 전부였어요. 돈을 아끼려다 보니 식비부터 줄이게 되었습니다. 방세 25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까지 하면 한 달에 최소 60만 원은 있어야 했는데 세 곳에서 일해도 간신히 8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거든요. 박 할머니는 지은의 야윈 어깨와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볼이 푹 들어간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가 왜 저런 고생을 해야 하나. 부모 없는 서름이 저렇게 크구나. 하늘이 참 무심해. 이런 말을 듣는 건 지은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지은을 안쓰러워했지만 지은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길에는 아직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멀리서는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길은 항상 같았죠.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서면 편의점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편의점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번쩍이는 차체와 깨끗한 차창, 그리고 번호판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종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별 생각 없이 그 차를 지나쳐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검은 세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동네에, 그것도 편의점 앞에 그런 고급차가 서 있었을까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마치 뭔가 큰 변화의 전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가족 행사로 하루 쉰다고 해서 급하게 동네 카페에서 일을 구했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은 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지은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원목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소 일하던 곳들과는 다른 여유로운 분위기가 지은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후 2시쯤 카페에 손님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거나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며칠 전 편의점 앞에서 봤던 그 검은 세단의 주인이었거든요.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은 65세 정도로 보였고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한도연은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진 테이블을 선택해 앉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이 남성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도연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네. 자리에 앉게.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이런 동네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는 걸까요? 지은은 호기심을 억누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한도연이 간단히 주문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들의 대화가 궁금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도 자꾸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검토해 보셨나요? 대충 봤네. 그런데 이 땅 소유주가 확실한 거야? 네,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고요. 홍만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승인만 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은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홍만식?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해서 내일 정오에 법무법인에서 만나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이 땅에 얽힌 사연 같은 건 없을까요? 가끔 이런 오래된 부지들은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되는 거지.
지은은 완성된 커피를 쟁반에 올려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도연이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문서들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계약서 같아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입니다. 지은이 커피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바람에 날린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은은 재빨리 그 서류를 주워 올렸는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주소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2-1.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소는 지은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곳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갔던 폐가와 작은 밭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우리 땅이라고 부르며 지은에게 보여주던 그곳 말이에요. 저기, 실례합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도영과 상대방 남성이 동시에 지은을 올려다봤어요. 이 서류, 혹시 신림동 312-1 번지 땅에 관한 건가요? 한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 그게 제가 어릴 때 그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낯익어서요. 사실 지은은 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땅을 너의 땅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지만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동네 사정을 잘 알겠네요. 한도연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아나요? 홍만식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지은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만식, 그 이름이 이제 기억났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잠깐 봤던 외삼촌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언급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땅 주인일 뿐이죠. 내일 계약하기로 했고요. 계약이요? 네, 그 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계획이에요.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남겨둔 유일한 선물이라고 했던 그 땅을 외삼촌이 팔려고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계약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왜 그런 걸 묻죠? 한도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동네가 개발되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서요. 내일 정오 강남에 있는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진행됩니다. 지은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한도영과 상대방 남성은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 그 법무법인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켜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어요. 신림동 312-1번지, 홍만식, 그리고 내일 정오에 있을 계약. 모든 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장님께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구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모든 게 끝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지은은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신림동 312-1번지 토지대장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후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고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소유자 란을 확인하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유자 홍만식. 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 기대했던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등기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등기소 직원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만식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특별한 권리 관계나 최근 변동사항은 없네요. 지은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홍만식이 바로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1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법무법인에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은은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평소 가보지 못한 화려한 강남 거리를 지나며 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지은을 압도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넓은 사무실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지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의 소박한 차림새가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홍만식 씨 관련 계약건으로 왔는데요. 아, 그 건이요? 지금 회의실에서 진행 중인데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실 수 없어요. 저는 관계자예요. 꼭 들어가야 해요. 지은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은을 바라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회의실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지은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은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각종 상장과 변호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마침내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한도연 회장과 어제 카페에서 봤던 남성,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는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지은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로 외삼촌 홍만식이었습니다. 너는? 홍만식이 지은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연도 지은을 알아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카페에서 봤던 분이군요. 여기 웬일이세요? 잠깐만요. 지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지은을 쳐다봤어요. 저 서류, 제 이름으로 된 땅이에요.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은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홍만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한도연은 차갑게 지은을 응시했습니다. 아가씨, 여긴 장난칠 때가 아니야. 한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은아. 이 땅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홍만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땅은 제 이름으로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엄마가 무슨 돈으로 땅을 사?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야. 지은은 홍만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유주가 너라면 등기부 등본을 가져와 보라. 한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지은아, 내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웠잖아. 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 거야. 홍만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헛소리라고 하다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끝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아가씨,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소리 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믿고 있었고 분명히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거를 찾아올게요. 이미 계약 일정이 잡혀 있어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한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 불러. 홍만식이 소리쳤습니다. 곧 경비원이 들어와 지은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가세요, 아가씨.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신고하겠어요. 지은은 억지로 회의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법무법인을 나선 지은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강남 거리에서 홀로 서 있으니 더욱 외롭고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헛된 것일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은은 다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야 했어요. 혹시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이나 상속 관련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림동 312-1번지 토지에 대한 모든 변동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구청 직원은 지은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거 기록까지 다 뽑아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쭉 홍만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담보 설정 기록이 있었습니다. 홍만식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취소한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 담보 설정 취소와 함께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 있음 마이너스 처리 보류.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메모는 무슨 뜻인가요? 지은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당시 담당자는 이미 퇴직하셨고요. 지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번에는 등기소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 더 상세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등기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만식 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등기소 직원이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상속받은 땅이에요. 25년 전에 홍만식 씨의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속이요? 네, 그런데 상속 당시에 다른 상속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추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홍만식 씨 외에 홍미영이라는 분도 상속인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하지만 홍미영 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홍만식 씨 단독 소유가 된 것 같아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홍미영. 그게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홍미영이라는 분이 혹시 어떤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 세부 사항은 여기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당시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은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도 이상했고, 그런데도 지은에게 내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법무법인에서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지은은 서둘러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도영과 홍만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외삼촌. 지은이 달려가서 홍만식을 불렀습니다. 홍만식은 지은을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 또 왔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외삼촌, 엄마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홍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왜 포기했어요? 그리고 왜 엄마는 저한테 그 땅이 제 거라고 하신 거예요? 야, 내 엄마가 빚 때문에 포기한 거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제 내 땅인 거지. 빚이요? 무슨 빚이에요?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남긴 빚들 말이야. 그거 내가 다 갚아줬어. 지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야, 25년 전 일인데 무슨 영수증이 다 있겠어? 그리고 너한테 왜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홍만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지켜보다가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지은아, 그만해. 너 같은 애가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홍만식이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쪽방촌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주제에 무슨 땅이야? 현실을 좀 받아들여. 외삼촌, 나도 이제 늙었어. 이 돈으로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지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차가운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난 일이야. 홍만식이 마지막으로 차가운 말을 던지고는 한도연과 함께 떠났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겨진 채 로비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모든 게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무엇을 근거로 신고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홍만식이 정당한 소유자였고 계약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지은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런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는데 분명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일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은 너무 차갑고 냉정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편의점 사장님이 지은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연락도 안 되고 몸이 많이 아픈 거야? 지은은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나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걱정했어. 사장님의 말에 지은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지은이었기에 사장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나올 수 있지? 네, 그럴게요. 사장님이 떠난 후 지은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법무법인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지은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제가 재벌한테 사기 치려다가 걸린 애 아니야? 쪽방촌에서 사는 애가 무슨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돈 뜯어내려고 했나 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지은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에 작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쪽방촌 여성, 대기업 회장에게 토지 사기 시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은이 거짓 서류를 들고 가서 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댓글들도 모두 지은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더라. 가난하다고 이런 짓까지 하나. 재벌들 돈 뜯어내려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네. 지은은 그 기사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찾으려 했던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사기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지은의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여전히 지은을 믿어주었지만 중국집과 다른 식당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요즘 손님들이 너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국집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나는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장사에 영향이 있으니까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은 또 하나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지은을 내보냈어요. 하루아침에 3개의 일자리 중 2개를 잃게 된 거였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만으로는 방세도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지은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이에요? 아, 그 사기 치려던. 면접에서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소문이 이미 너무 많이 퍼져버린 상태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은은 정말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방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집주인은 독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줄 테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곧 해결할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일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은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나섰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세상이 너무 차갑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옛날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신림동 312-1번지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갔던 그곳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싶었어요. 옛 동네에 도착하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어서 곳곳에 공사장이 생겨 있었어요. 지은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터도 이미 공사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곧 철거될 운명이라는 게 보였어요. 굴삭기와 각종 공사 장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펜스에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엄마, 여기 우리 땅이지? 그래, 지은아. 언젠가는 내 땅이 될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그때의 어머니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한밤중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지은은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병 때문에 하신 헛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세상은 너무 냉정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희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마음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자신에게는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지은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옆집 박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다 왔니?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해. 할머니,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 할머니가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할머니가 줄 게 있어. 뭐요?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맡긴 게 있거든.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라고 하셨어. 지은의 마음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남겨두셨다는 말인가요? 박할머니는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내 엄마가 그러더라. 지은이가 커서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주라고. 그때가 된 것 같구나.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위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엄마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거든. 너한테만 주라고.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안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남겨둔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할머니, 고마워요. 지은은 상자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은 후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이것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지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지은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만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300만 원 정도였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관련 서류 사본들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상속 관련 서류들과 각종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어요. 지은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지은이를 위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빽빽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지은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여기에 적어둔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노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홍만식이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어머니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홍만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어. 상속받으면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협박했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어머니를 속여서 땅을 가로챈 것이었어요. 노트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법무사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알아봤어. 그러다가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지. 사기에 의한 상속 포기는 무효라는 거야. 어머니는 그 후 비밀리에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지. 그리고 마침내 땅은 이미 지은이 앞으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어. 지은은 믿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홍만식은 아직 몰라. 나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 만약 내가 아프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홍만식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전금고에 원본 서류들을 보관해뒀어. 노트에는 안전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 이 땅은 정말로 내 것이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것이지. 홍만식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 지은은 노트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한 이유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홍만식은 돈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하지만 이제 너도 다 컸고 혼자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안전금고에 있는 서류들을 받아. 그리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은 노트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고생한 것들이 전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그 땅을 지켜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는지. 이제 제가 지켜낼게요. 지은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진실로 무장해서 당당하게 맞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안전금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홍만식과 한도연 회장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변호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지만 지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보시더군요. 아, 홍미영 씨 따님이군요. 어머님께서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정말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나요? 그럼요. 5년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안전금고에 원본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지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그 땅을 홍만식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홍만식 씨는 이미 5년 전에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팔 수 있었죠?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확인해 보니 아직도 홍만식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이 조작된 거네요.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장 만나서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1시간 후 지은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안전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법원의 판결문, 소유권 이전 등기 원본, 그리고 홍만식의 사기 행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로 보면 5년 전부터 지은 씨가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홍만식이 최근에 진행한 모든 거래는 무효예요. 그럼 한도연 회장과의 계약도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만식과 한도연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만식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는 한도연과 함께 계약을 강행하려 했어요.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에 추가 계약 절차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사에 따르면 홍만식과 한도연은 오늘 오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진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법적으로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지은과 김 변호사는 태평양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지은은 당당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홍만식 씨와 한도연 회장님 관련 계약 건으로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지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난번과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홍만식, 한도연, 그리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었어요. 또 왔어? 홍만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려왔네.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신림동 312-1번지 토지의 진짜 소유주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유주는 홍만식 씨인데요. 법무법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홍만식 씨는 5년 전에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법원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법원 판결문입니다. 홍만식 씨의 사기에 의한 상속 포기가 무효 처리되었고 토지 소유권이 홍미영 씨의 상속인인 지은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법원 인증 서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홍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정당한 소유자야. 홍만식 씨, 25년 전에 어머니를 속여서 거짓으로 상속 포기를 받아낸 것을 법원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지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빚 때문이라고 거짓말하셨죠? 하지만 빚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현재 이 토지의 합법적 소유주는 지은 씨입니다. 김 변호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원본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따라서 홍만식 씨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한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도 급하게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우리가 계약한 게 무효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이니까요. 그 순간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병고사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홍만식 씨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와 홍만식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등기부등본 위조, 묵권리자의 부동산 거래, 사기 등의 혐의입니다.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합법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홍만식이 끌려나가면서도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지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어머니를 속이고 우리 가족의 유산을 훔친 것은 외삼촌이에요. 한도연은 한참 동안 서류들을 들여다보더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요? 지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제 부모님의 삶이 담긴 곳이에요. 제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고요. 한도연의 표정이 묘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겠군요. 회장님,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새로 협의해야죠. 지은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언론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땅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되찾았고요.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쪽방촌 여성, 200억 부지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지은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이번에는 지은이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은 씨,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언론 인터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도연 회장이 직접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쪽방촌에 고급 세단이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지은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도연은 정중한 태도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그 땅을 개발하려던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 땅을 지은 씨와 함께 지역 복지센터로 만들면 어떨까요? 수익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연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복지센터요? 네, 이 동네에는 지은 씨 같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홀몸 어르신들, 한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도연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지은이 그곳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사업만 해왔지 이런 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 씨처럼 정말 어려움을 겪어본 분이 계신다면 더 좋은 복지센터가 될 것 같아요. 지은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팔면 당장 큰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생각해 보니 이 제안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그곳 한편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을 기리는 공간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몇 주 후 복지센터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우리 동네에 복지센터가 생긴다니 정말 좋겠어. 박 할머니는 지은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정말 잘했다, 지은아. 지은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도연이 지은에게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충분한 급여를 제안했거든요. 지은 씨는 이제 정당한 사업가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한도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지센터 건립이 시작되면서 지은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건축 설계에 참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도연의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은은 복지센터에 여러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가리고 취업 상담실까지 다양한 공간을 계획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를 새겨 넣기로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기적을 만든다. 몇 달 후 복지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에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론, 시청 관계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은은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제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복지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복지센터 운영이 시작되자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안전하게 지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과 만족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 기념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엄마, 처음엔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건 땅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였어요. 창밖으로는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엄마, 나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게요.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두 줄기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